여러분, 혹시 지금 노후 준비 다 되셨나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수백만 원씩 되시나요? 아니면 자식놈 하나 잘 키워놨으니 나중엔 덕 좀 보겠지 하며 살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오늘 집도 연금도 없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잠이 확 깨실지도 모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 없다고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 자식,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남은 건 병든 몸뚱이뿐인 70대 노부부의 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과연 저희 부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될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마지막 안식처를 찾게 될까요? 아버지, 제가 저번에 내드린 보험료도 사실 저한테는 큰 부담이에요. 남들은 부모님이 아파트는 못 해줘도 전세금은 보태준다는데 아버지는 왜 저한테 자꾸 이런 짐을 지우세요? 저도 제 가정이 있다고요. 어제 오후 대기업 다닌다고 동네방네 자랑했던 아들놈 민수와 통화하며 들은 말입니다. 일산 주엽동 뒷골목에서 30년 넘게 순대국밥을 말며 그놈을 키웠습니다.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안 가고 10,000원 한 장 벌벌 떨며 모아 뒷바라지 했죠.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왜 나한테 줄 재산이 없느냐는 서늘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방 안에서 제 무릎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릅니다. 기덕아, 이제 그만해라. 나도 더는 못 버틴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낡은 빌라 방바닥을 짚으면 얼음장 같은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훅 끼쳐옵니다. 옆에서 곤히 자는 아내 미자의 얼굴을 봅니다. 평생 국밥 연기에 그을리고 찌들어 쭈글쭈글해진 그 얼굴을 보면 저는 오늘도 가슴이 미어지는 죄인이 됩니다. 여보, 일어났어? 내가 먼저 나갈게. 조금만 더 자. 아내는 눈도 못 뜬 채 버릇처럼 대답하며 몸을 뒤척입니다. 그 모습이 꼭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애처로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가스불을 켭니다. 파란 불꽃이 쉬쉬 소리를 내며 올라오고 커다란 가마솥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비로소 저의 잔인한 하루도 시작됩니다. 일산 서구의 낡은 상가 1층, 25평 남짓한 공간이 저희 부부의 전부입니다. 상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 매달 나가는 공과금과 재료비를 빼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쥐어지는 건 쥐꼬리만 한 돈입니다. 젊었을 땐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국민연금? 그런 건 남들 이야기인 줄 알고 신경도 못 쓰고 살았죠. 자영업자로 살면서 당장 내일 낼 월세가 급했지 30년 뒤에 나를 돌볼 여유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가 주인이 건물을 팔겠다며 이번 달까지만 장사를 하라고 통보를 해왔거든요. 당장 갈 곳도 없고 이 나이에 새로 식당을 차릴 대출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었던 아들은 전화를 피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이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70대 노부부에게 주어진 성적표였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는 아내와 함께 저 일산 호수공원을 걷다가 못된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다 내려놓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인생은 참 묘하더라고요. 전부 잃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망해가는 국밥집 사장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의 혹은 당신 주변 누군가의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잔인하고도 생생한 생존 기록입니다. 자식에게 뒤통수 맞고 바닥까지 떨어진 저희 부부가 어떻게 다시 작은 희망의 끈을 잡고 일어섰는지 그 과정을 전부 말씀드리려 합니다. 평생 집 한 채 없이 남의 집 국밥만 말아주던 저희가 드디어 다리 뻗고 잘 보금자리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결국 차가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을까요? 노후 자금 하나 없이 70이 넘은 분들, 그리고 자식 농사가 최고라고 믿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71살 김기덕의 파란만장한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손마디를 한번 보시겠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습니다.
일산 주엽동 뒷골목에서 순대국밥집을 시작한 게 벌써 30년째네요. 젊었을 땐 이 뜨거운 뚝배기 수십 개를 한 번에 날라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빈 뚝배기 하나 드는 것도 손목이 시큰거려 눈물이 핑 돕니다. 식당 안은 늘 꼬릿한 고기 삶은 냄새와 뿌연 수증기로 가득합니다. 여름엔 끓는 손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히고 겨울엔 찬물에 고기를 씻느라 손등이 다 터져나가는 일상이었죠. 남들처럼 휴가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쉬면 그날은 아들 민수 학원비가 빠지는 날이었으니까요. 여보, 오늘 손님이 너무 없네. 재료비도 안 나오겠어. 아내 미자가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못 들은 척 더 세게 가스불을 올리곤 했습니다. 남들에게는 일산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소문났지만 우리 부부에게 이곳은 30년 넘게 갇혀 지낸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몸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나중엔 편해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저희 식당 보증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를 50만 원이나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180만 원 하던 월세가 순식간에 230만 원이 된 겁니다. 여기에 재료비 떼고 전기세 내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저 같은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이는 70이 넘었는데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걱정에 밤잠 설치는 기분 말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제 손주 재롱 보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닌다는데 저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끓는 육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제 통장을 정리하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들 다 받는다는 국민연금 고지서를 봤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2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젊은 시절 당장 장사가 안 될 때마다 연금 보험료를 미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에이, 나중에 돈 벌면 한꺼번에 내지 뭐.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어느새 저는 연금 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퇴직금도 없는 자영업자에게 연금은 마지막 생명줄인데 저는 그 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었죠. 통장에 찍힌 잔액 45만 원을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 돈으로 월세를 내야 하나 아니면 아내 약값을 해야 하나. 71살이나 먹은 가장의 주머니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게 참 비참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걸 쏟아부었죠. 아들 민수가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 노후는 걱정 없겠구나. 우리 민수가 다 알아서 하겠지. 동네 사람들에게 국밥을 돌리며 자랑했던 그날에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민수는 결혼하고 나더니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가끔 전화가 와도 늘 자기 힘든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다. 애들 교육비가 얼마다. 부모가 집도 없고 연금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은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요즘 식당 정리하고 실버타운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묻더군요. 그 실버타운 들어갈 돈이 있으면 제가 왜 아직도 앞치마를 메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자식이 냉정하게 굴어도 혹시나 우리 때문에 기죽을까봐 말도 못 꺼냅니다. 아들놈이 들어준 보험 하나도 사실은 제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갑자기 쓰러지면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 쥐꼬리만 한 수익에서 5만 원, 10만 원씩 떼서 꼬박꼬박 부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정성을 짐짝 취급하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구석에서 아내 미자가 몰래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어깨만 들썩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척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입고 갈 옷이 한 벌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남편 잘못 만나 평생 국밥 냄새만 맡으며 살아온 아내인데 예쁜 옷 한 벌 못 사주는 처지가 되니 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미자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그래. 제가 아내 손을 잡고 겨우 뱉은 말입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연금도 없고 믿었던 자식마저 등을 돌린 상황. 70살이 넘은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오직 뜨거운 국밥솥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 국밥솥마저도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정체 모를 남자들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치기 전까지는요. 과연 우리 부부에게 무슨 일이 더 벌어진 걸까요? 우리는 이 낡은 식당에서조차 쫓겨나게 되는 걸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매일 아침 드는 무거운 육수 솥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뚝배기를 치우려 허리를 숙일 때, 두두둑 소리를 내며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올 때 비로소 실감이 나죠. 어느 날은 일산 대화동에서 주엽동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길조차 천근만근이더라고요. 제 다리가 아닌 것처럼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주방 볼 테니 당신은 좀 앉아 있어. 아내 미자가 제 안색을 살피며 수저통을 채웁니다. 하지만 앉아있긴 어디 앉아있겠습니까? 일산 서구청 뒤쪽 상가 월세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단 돈 1,000원이라도 손에 쥐는 법인데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파도 참고 서러워도 웃으며 국밥을 말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은 참 잔인하더라고요. 가게 문 앞에 붙은 종이 한 장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새로 바뀐 건물주가 보낸 임대차 계약 만료 및 명도, 소송 예고, 공문이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쑤셔댔습니다. 재개발인지 뭔지 때문에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어디 가서 다시 자리를 잡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아내 미자는 그날 저녁 주방 구석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기덕씨, 우리 이제 길거리로 나앉는 거야? 민수한테 말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냐?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들놈 목소리 듣는 게 이제는 겁이 났거든요. 아비가 무능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는 약발이 다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보증금이라도 지키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이미 식당 이름으로 받아놓은 소상공인 대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중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몇백만 원뿐이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71살 노부부의 30년 세월이 단돈 500만 원으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자식 뒷바라지에 올인하신 분 계신가요? 나중에 자식이 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 그거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제가 바로 그 도박에서 패배한 사람이거든요. 자식 학비대고 결혼시킬 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가 비고 나니까 저는 그저 아들의 앞길을 막는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 민수가 저희 연락을 피했던 진짜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민수 처가 쪽에서 아파트를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 부부와는 거리를 두라고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일산에서 대기업 다니는 아들 두었다고 국밥집 손님들에게 자랑하던 제 입술을 그 자리에서 확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살기 힘들어요. 요즘 경기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아들의 냉정한 목소리는 식은 국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30년 인생이 담긴 식당이 사라지든 말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가정이 평안하고 자기 자식 학원비 내는 게 우선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내 몰래 식당 뒷골목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식당을 정리하고 다른 소일거리를 찾아보려 일산 인력사무소를 뒤졌지만 70 넘은 노인을 반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비 일이라도 해보려 했더니 요즘은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다 차지했다더군요. 가진 재산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인데 그 몸마저 고장이 났으니 세상이 저를 거대한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도 무섭지만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걸 확인받는 순간입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던 제가
이제는 내 입에 풀칠할 힘조차 없는 무능한 노인이 된 겁니다. 아내 미자의 굽은 등을 볼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괜찮은 척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보,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길은 찾아볼게. 아내에게 큰 소리는 쳤지만 제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였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이 식당 문을 닫아야 하고 우리는 보증금 몇백만 원을 들고 어디론가 떠나야 합니다.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아니면 정말 호수공원 벤치에서 자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은 게 있었다고요. 우리 부부에게 닥친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던 아내 미자가 식당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 데려가려 해도 당장 수술비는커녕 입원비 한 푼이 없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병든 아내를 데리고 갈 곳 없는 71세 노인 김기덕.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려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이 비참한 구덩이 속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제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내가 쓰러지던 그 순간 제 세상은 그대로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일산 백병원 응급실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 손에 쥐어진 건 아내의 낡은 신발 한 짝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내 살려만 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의사 가운만 봐도 넙죽절을 하며 빌었지만 정작 제 통장엔 단돈 50만 원뿐이었습니다. 응급실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밟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들놈에게 전화를 걸까 수십 번 망설였지만 어제 그 차가운 목소리가 생각나 핸드폰을 쥔 손에 힘만 들어갔죠. 70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아내 병원비 낼 돈도 없는 무능한 늙은이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정말이더라고요. 멍하니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예전에 우리 식당 단골이었던 옆 동네 살던 박 형님이었어요. 기덕이 아니냐? 여기서 뭐하고 있어? 얼굴이 왜 이래? 박 형님은 저보다 2살 위인데 예전에 퇴직하고 고생 좀 하더니 요즘은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더군요. 제 사정을 들은 박 형님이 혀를 차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아, 자식한테 손 벌릴 생각만 하지 말고 나라에서 주는 걸 찾아 먹어야지. 너 기초연금은 신청했어? 일산 서구청에 복지주택 공고난 건 받고? 연금이요? 주택이요? 저는 그저 식당 월세 낼 걱정만 했지. 그런 건 남의 나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박 형님은 제가 몰랐던 세상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박 형님이 알려준 정보들은 저 같은 문외한에게는 너무나 복잡해 보였습니다. 기덕아, 너랑 미자 씨랑 부부니까 기초연금 신청하면 둘이 합쳐서 50만 원 넘게 나와. 거기에 너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하면 이사 비용도 뺄 수 있어. 금액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우리에겐 그 돈이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보가 없어서 혜택 못 받는 분 안 계신가요? 주민센터 가면 다 알려줄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먼저 물어보고 내가 먼저 찾아가야 알려주는 게 요즘 세상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병실 침대 옆에서 낡은 수첩에 박 형님이 말해준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이 세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꿀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산 서구청 복지과를 찾아갔지만 제 앞에 놓인 서류 뭉치들은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제 눈엔 그저 까만 점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소득 인정액 확인해야 하고요. 식당 보증금이랑 대출 내역도 떼오셔야 해요. 공무원 아가씨의 사무적인 말투에 기가 팍 죽었습니다. 등본 떼는 것도 서툴러서 기계 앞에서 쩔쩔매는데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그렇게 따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낀 아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민수놈 도움 없이도 우리 미자 다리 뻗고 잘 것 하나는 내 손으로 만든다. 저는 하루 종일 서구청과 주민센터, 그리고 세무서를 뛰어다녔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서류가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담사분이 제 서류를 보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나 더 해주셨습니다. 어르신, 일산 지축이나 삼송 쪽에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새로 짓는 게 있어요. 여기는 임대료가 월 10만 원 되고 노인분들을 위한 전용시설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어르신 정도 소득 수준이면 1순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월 임대료가 10만 원대라니요. 지금 내는 월세 180만 원에 비하면 이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넘게 남의 집살이, 남의 가게살이만 전전했는데 어쩌면 우리 부부에게도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기대감이 저를 다시 춤추게 했습니다. 아내 미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그 사람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주택만 해결된다고 끝이 아니었거든요. 당장 먹고 살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상담사분이 계산해 주기로는 우리 부부 기초연금이 약 53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부부 합산 시 20% 감액 적용 기준이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한 달에 29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대요. 둘이 합쳐 80만 원 남짓한 돈. 누구에겐 푼돈일지 몰라도 월세 걱정 없는 우리 부부에겐 천금 같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큰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매달 꼬박꼬박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 몇십만 원이 수억 원짜리 건물보다 더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너 없어도 이 아비는 안 죽는다. 우리 미자도 안 죽여.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서류를 다 접수하고 나니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보이더라고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산시장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찐빵도 샀습니다. 미자야, 우리 이제 이사 간대. 새 아파트로 간대. 병실 문을 열며 큰 소리를 치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침대 주변으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인생은 저를 시험하려는 듯 다시 한번 가혹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미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제가 접수한 그 서류들은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르신,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어요. 극심한 과로에 영양실 쪽까지 겹치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국밥 고기 삶는 뜨거운 열기 속에 살면서 정작 제 안에 속이 타들어가는 줄은 몰랐던 겁니다. 산소 호흡기를 떼고 창백한 안색으로 잠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곱던 손이 이제는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미자야, 정신이 좀 들어?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제 말에 아내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이더라고요. 식당은 오늘 장사 어떡해? 나 때문에 문 닫으면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아내는 그놈의 15평 식당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마를 짚으며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당 걱정 마. 우리 이제 그만할 거야. 내가 다 알아봤어.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내를 병실에 두고 저는 다시 일산 서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류 한 장이 부족하다는 말에 다시 주엽동 식당으로 가서 낡은 장부를 뒤지고 다시 구청으로 뛰어가는 일을 반복했죠. 일은 넘은 나이에 일산 지하철 3호선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서류 한 장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절박함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종이 뭉치가 저에겐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복지부와 공무원이 제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말하더군요.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은 접수됐고요.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신청서 쓰시면 됩니다. 펜을 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집 마련은커녕 남의 집 월세살이만 30년인데 나라에서 지어준 깨끗한 아파트에 월 10만 원대로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저는 그 신청서에 제 이름 김기덕 3글자를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적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넘어야 할 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식당을 폐업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더라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니 뭐니 해도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빼겠다고 으름장을 놨거든요. 김씨 30년 썼으면 주방 타일 다 깨졌을 거 아냐? 그거 다 고쳐놓고 나가. 평소엔 인자한 척하던 건물주가 돈 앞에서는 괴물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때 저를 도와준 건 대기업 다닌다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상담사님이셨죠. 어르신,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철거비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 혜택이 이렇게나 많은데 저는 왜 그동안 미련하게 자식 입만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서운해할 시간에 이런 제도 하나라도 더 찾아보는 게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퇴원비와 수술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실손 보험 하나 들어둔 게 없으니 막막했죠. 그런데 박 형님이 다시 한번 구세주처럼 나타났습니다. 야, 너희 아들이 들어준 거 말고 너 예전에 우체국에서 뭐 하나 가입한 거 있지 않았어? 기억을 더듬어 보니 10년 전쯤 단골 손님이 권유해서 들어둔 10,000원짜리 상의 보험이 생각나더라고요. 부랴부랴 서류를 챙겨 확인해 보니 다행히 이번 입원비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종이 한 장이 아들 민수의 100마디 위로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병실로 돌아가 아내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자야, 우리 이제 월세 걱정 안 해도 돼. 나라에서 집도 주고 연금도 준대. 아내는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무슨 복이 있다고.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웃더군요.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복지주택 평면도를 보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담사분이 넌지시 말씀하시기를 복지주택에 입주하면 단지 내에서 노인 일자리도 구할 수 있대요. 어르신은 손맛이 좋으시니까 실버 급식소 같은 데서 일하시면 딱이겠네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평생 돈 때문에 억지로 하던 요리가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봉사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진짜 노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나이에 무슨 일을 새로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은 하나인 저도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주머니에 단돈 몇십만 원만 있어도 내 몸 건강해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노후입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미자야, 우리 이제 진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내는 무사히 퇴원했고 식당 폐업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됐거든요. 복지주택 입주 당첨자 발표 날 제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당첨되셨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시장 한복판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정말 우리 부부 발 뻗고 잘 곳이 생겼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참 얄궂더라고요. 우리가 짐을 다 싸고 식당 열쇠를 반납하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검은색 세단을 탄 낯선 남자들이 내리더라고요. 그들의 손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지만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앞길을 막아선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 민수는 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걸까요? 복지주택 당첨 문자를 받고 나서 저와 아내 미자는 며칠 동안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일산 주엽동 뒷골목에서 순대국 냄새에 절어 살다가 이제는 깨끗한 새 아파트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일산 호수공원을 찾았습니다. 장사하느라 바로 옆에 두고도 1년에 한 번 오기 힘들었던 곳인데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아내의 손을 잡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기덕씨, 우리 정말 이제는 다리 쭉 뻗고 자도 되는 거지?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묻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거친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 고생 끝이야? 내가 약속했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숙제가 다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지독했던 가난과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노을빛에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식당 정리도 하나둘 마무리됐습니다. 30년 동안 정들었던 솥단지와 그릇들을 중고업체에 넘기는데 마음이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50만 원이 제때 들어온 덕분에 건물주가 떼먹으려던 원상복구 비용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죠. 남은 돈으로 아내에게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한 벌 사줬는데 그걸 입고 거울 앞에서 웃는 아내의 모습이 30살 시절처럼 예뻐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제 핸드폰으로 반가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기초연금 53만 4,800원 입금.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데 눈시울이 시큰해지더라고요. 누군가에겐 골프 한 번 치면 사라질 돈일지 모르지만 저희 부부에겐 국가가 준 명예퇴직금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라에서 우리 고생했다고 돈 보내줬어. 우리 이제 진짜 부자야. 저는 아내와 함께 통장을 들고 주민센터 앞 빵집에 가서 가장 비싼 케이크를 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락조차 뜸했던 아들 민수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아버지, 복지주택 당첨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제가 이사할 때 냉장고 하나 해드릴게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꺼봐, 미자야. 민수가 원래 착한 놈이라니까. 지 살기 바빠서 그랬던 거지. 아들도 이제 부모가 국가의 돌봄을 받게 되니 마음이 놓였던 걸까요? 우리는 아들의 연락에 다시금 가족의 온기를 느꼈고 노후의 평온함은 완벽하게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자식이 갑자기 잘해주면 감동부터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다 하면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이유 없이 친절해질 때는 효도가 아니라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화가 거대한 폭풍 전야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오후, 일산 라페스타 근처 찻집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냉장고 카탈로그 대신 웬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아버지, 이사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처리해 주세요. 예전에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둔 대출건인데 이사 가실 집 주소로 옮겨야 하거든요. 저는 아들이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돋보기도 안 쓴 채 아들이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꾹 찍어줬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냉장고까지 사준다는 아들인데 설마 나쁜 짓 하겠나 싶었죠. 여러분, 자식에게 도장 맡기는 거, 그거 내 목숨줄 맡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그날 도장을 찍어주며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힘든데 애비 신경 써줘서 고맙다. 우리 이제 진짜 잘 살게. 아들은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내 자식 농사 완전히 망친 건 아니었구나 하고 안도했죠. 정말이지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복지주택에 들어갈 짐을 싸며 행복한 고민을 했거든요. 이 낡은 이불은 버리고 가자. 새 집인데 새 걸로 사야지. 이 뚝배기는 하나 가져가자. 당신 국밥 맛 그리울 때 여기다 끓여주게. 우리는 30년 세월이 담긴 짐들을 정리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평화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이사 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식당 열쇠를 반납하고
아내와 마지막으로 주엽동 골목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가게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더니 저를 보고 묻더라고요. 김기덕 씨 되십니까? 채권 추심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채권 추심? 그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민 서류에는 며칠 전 아들에게 찍어준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주소 변경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자금을 위해 제가 연대보증을 서겠다는, 아니, 제 이름으로 수억 원의 빚을 끌어다 쓰겠다는 서류였던 겁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아들이 냉장고 사준다고 했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복지주택 입주를 코앞에 두고 저는 살인적인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겁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무사히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꿈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아들의 배신, 그리고 찾아온 진짜 위기. 인생은 저를 다시 한번 지옥 밑바닥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내민 펜을 들었을 때 돋보기를 써서라도 그 깨알 같은 글씨들을 한자 한자 읽었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사주겠다며 수줍게 웃던 아들의 그 미소가 사실은 늙은 부모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기 위한 사냥꾼의 미소였다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민 서류에는 제 이름 석자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이 식당 보증금이랑 앞으로 들어갈 복지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밀려서 오늘부로 압류 절차 들어갑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고 제 귀에는 그 소리가 꼭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아내의 새옷 보따리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가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10번, 20번. 마지막엔 고객님이 통화 중이라는 기계음만 되풀이됐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일산 주엽동 한복판에서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믿었던 자식에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아보신 분 계신가요? 돈을 잃은 건 둘째치고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이 나를 사지로 밀어넣었다는 그 사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저는 그 남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제 눈물 젖은 호소를 외면한 채 낡은 식당 입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아내 미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식당 내부와 넋이 나간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가린 채 파르르 떨더군요. 기덕씨, 이게 다 뭐야? 우리 민수가 정말 우리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 아내의 절규가 텅 빈 식당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아내의 새 옷만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놈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지만 이미 도박빚과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했던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부모가 나라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마지막 보증금마저 자기 빚잔치에 쓰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아비의 도장을 받아가던 그날 아들은 이미 저희를 버릴 준비를 끝냈던 것이죠.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복지주택 입주가 확정되면 나오는 기초연금과 이사지원금까지도 이미 아들이 교묘하게 서류를 꾸며 자기 계좌로 돌려놓으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71살 먹은 노인네가 세상 물정 모른다고 자기 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 애비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는 벽을 치며 통곡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새벽 공기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 수중에 돈이 있고 내가 힘이 있을 때나 자식이지.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자식은 가장 무서운 채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복지주택 입주 안내문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집도 잃고 돈도 잃고 이제는 하나뿐인 자식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평생 국밥만 말아온 제가 받은 마지막 보답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어르신, 지금 신용상의 문제가 생기셔서 복지주택 입주 자격이 박탈될 위기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대출 연체가 심각해서 이대로라면 입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호수공원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마련한 그 소중한 보금자리가 눈앞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 행복해지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는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다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저는 병원비 낼 돈 한 푼 없이 일산 서구청 복도를 미친 사람처럼 배회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고 법은 제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아내랑 같이 세상을 등져버릴까 하는 못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제 손을 꼭 쥐는 아내를 보니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민수야. 내가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처럼 살지는 않겠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식당에서 짐을 빼야 하고 복지주택 입주는 취소될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른한 살해 노인 김기덕. 저는 이 거대한 불행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절망의 끝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들 민수의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일산 주엽동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광역버스 안에서 저는 수백 번도 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졌지만 지금 여기서 멈추면 우리 미자와 저는 정말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죠. 강남의 한 화려한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살던 일산의 낡은 빌라와 너무나 대비되는 그 풍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미자 수술비 500만 원이 없어 벌벌 떨던 저와 달리 내 아들은 이런 으리으리한 성곽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야, 민수야,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애비 좀 보자. 아파트 경비원의 재질을 뿌리치고 민수의 집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목이 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리고 나타난 건 민수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수 씨 지금 집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죽을 지경이에요. 그 대출 서류, 아버님이 직접 도장 찍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왜 저희 탓을 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민 제 손주 녀석이 저를 보더니 무섭다며 엄마 뒤로 숨더라고요. 평생 국밥 팔아모은 돈으로 명절마다 세뱃돈 챙겨주고 장난감 사주던 할아버지를 이제는 돈 받으러 온 빚쟁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며느리는 아이 교육에 안 좋으니 그만 가주세요라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차가운 철문 너머로 들리는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제 심장을 조각조각 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자식 집 문전박대 당해보신 분 계신가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내 돈으로 공부시킨 자식이, 나를 오물 취급할 때 느껴지는 그 비참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 지하철역 차가운 의자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부모로 안 본다면 나도 살 길을 찾아야겠다. 저는 다음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산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상담사분께 아들이 제 인감도장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고 복지주택 보증금까지 담보로 잡았다고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어주셨고 위임장까지 작성된 상태라 이걸 무효로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드님을 사문서 위조나 사기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니. 상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71살 먹은 아비가 자식을 고소해야만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들 민수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와 있더군요. 아버지,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저 이번에 새로 가입한 보험 해지해서라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니까 제 집 찾아와서 망신 주지 마시라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망신당할 걱정뿐인 아들의 문자를 보며 저는 마지막 남은 정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갚는다고? 내가 언제 갚을 건데? 우리 미자는 지금 병원에서 내일 모레 하는데.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그럴 돈조차 아까워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복지주택 입주관리소에서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김기덕 어르신, 지금 압류된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 당일 키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틀 뒤면 입주 시작인데 어쩌실 건가요? 이틀 뒤면 우리는 식당에서도 쫓겨나고 갈 곳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 닦을 새도 없이 다시 일산 서구청 복지과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저 몰래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병원비도 없는데 제발 길거리로 나앉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담당 공무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자존심 따위는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세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과의 채무관계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과 연결해서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을 준비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제야 아주 작은 바늘구멍 같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려면 당장 변호사 선임비는 아니더라도 각종 인지되며 서류 비용이 수십만 원씩 들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수중에 남은 돈은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식당 보증금은 이미 압류됐고 통장에 있던 푼돈은 아내 약값으로 다 나갔죠. 저는 염치불고하고 예전에 식당에서 서빙하며 친해졌던 단골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만 원만 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30년 동안 국밥집 사장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지는 못해도 굽실거리지는 않았는데 이 나이에 구걸하러 다니는 제 꼴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안타까워하며 5만 원권을 쥐어주기도 했고 어떤 분은 귀찮다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고개 숙이는 것도 서럽지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 때입니다. 저 사람 식당 잘 된다더니 결국 저 꼴 났네라는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저는 서류 뭉치를 가슴에 품고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내 미자는 초췌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덕씨,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집에는 갈 수 있는 거지? 아내의 질문에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 해결됐어. 나라에서 다 도와준대. 걱정 마. 제 거짓말에 아내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이틀 뒤 입주 날짜로 가득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거대한 빚더미를 어떻게 치우고 압류를 풀어서 새 집 열쇠를 받을 수 있을지 인생의 마지막 배수진을 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30년 동안 제가 말았던 국밥 한 그릇을 잊지 않은 누군가가 나타난 겁니다. 그 만남이
제 운명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과연 저는 아들의 빚족쇄를 풀고 아내와 함께 새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내 법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졌을까요? 이제 그 치열했던 사투의 결말이 시작됩니다. 입주까지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이틀 뒤면 일산 지축동에 있는 복지주택 입주가 시작되는데 제 앞에는 3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압류 딱지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식당 보증금은 이미 묶였고 새로 들어갈 집의 보증금마저 아들이 받은 대출 담보로 잡혀버렸으니 이대로라면 우리는 새집 열쇠는커녕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잠든 아내의 손을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기덕아, 정신 차려라. 내가 무너지면 미자는 죽는다. 저는 예전에 우리 식당 단골이었던 오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일산에서 오래 사신 분인데 전직 법무사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염치불고하고 어르신 댁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나오는 어르신을 붙잡고 제 사정을 구구절절 털어놓았습니다. 내 아들을 고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비참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요. 어르신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김 사장, 자식 농사 망쳤다고 고개 숙이지 마. 이건 자식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야. 지금 당장 지원금 신청하고 소송 서류부터 준비하게. 생각과 달랐던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은 아들이 제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부모의 보험 서류인 줄 알고 도장을 찍게 했다는 제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죠. 저는 그날 밤 식당으로 달려가 먼지 쌓인 CCTV 박스를 뒤졌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도장을 찍게 하던 날의 영상이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눈이 빠지게 모니터를 쳐다본 지 8시간 만에 아들이 제 눈을 피해 가방에서 몰래 서류 뭉치를 꺼내던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내 자식 이름 석자가 적힌 소장을 법원에 내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자식 때문에 법원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차라리 내가 대신 감옥에 가고 싶은 심정이 어떤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건 아들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 고생한 우리 아내 미자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으니까요. 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입주관리소로 달려갔습니다. 보세요. 이거 우리 아들이 저 몰래 한 겁니다. 지금 소송 들어갔으니 압류 집행 정지 좀 해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리소에서는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몇 달은 걸리는데 그동안 보증금 입금이 안 되면 입주는 안 된다는 원칙만 되풀이하더군요. 이틀 뒤에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몇 달을 기다리라니. 저는 다시 한번 일산 서구청 복지과 상담사님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상담사님은 제 절박한 표정을 보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시더군요. 어르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중에 주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일단 소송 중인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보증금을 대신 담보 서주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사님이 바쁘게 전화를 돌리는 그 10분 동안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어쩌나. 우리 미자를 차가운 병실에서 어디로 데려가야 하나. 그런데 상담사님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웃으시더군요. 어르신, 다행히 LH와 협약된 긴급지원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압류된 금액만큼 공사에서 보증을 서주고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입주가 가능하대요. 그 말을 듣는데 3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국물처럼 왈칵 쏟아졌습니다. 구청 복도에서 71살 먹은 노인이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알고 보니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 기적 같은 일 뒤에는 우리 식당을 사랑해 주셨던 주엽동 이웃들의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오 법무사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제 사정을 알렸고 김 사장네 국밥 덕분에 우리 삶이 따뜻했다. 저런 사람 길거리에 나앉게 하면 안 된다며 수십 명의 주민이 구청과 주택공사에 탄원서를 보냈던 겁니다. 사람 농사 헛지은 게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식은 나를 버렸지만 내가 정성으로 대했던 타인들이 저를 구해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노후에 기댈 곳은 자식만이 아닙니다. 내가 성실하게 쌓아온 평판과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인연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억만금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병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입주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이제 정말 우리는 그토록 꿈꾸던 새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마지막 고비가 있었습니다. 입주 전날 아들 민수가 병실로 찾아왔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저를 고소하신 거예요? 제 앞길 망치려고 작정하셨어요? 미안하다는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 망쳤다며 저를 원망하는 아들의 눈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의 노인으로 살련다. 내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는 내가 지켜야겠어.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시리고 아팠는지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입주 당일 아침, 이삿짐 트럭에 아내를 태우고 지축동 복지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열쇠 꾸러미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열쇠를 건네받으려는 찰나 제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기덕 씨 되시죠?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미자의 수술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던 걸까요? 인생은 정말 끝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으려나 봅니다. 과연 저는 무사히 저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 부부의 마지막 현실적인 정착지, 그 눈물겨운 입주 현장이 공개됩니다. 지축동 고령자 복지주택의 새 아파트 문을 처음 열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일산 주엽동 지하 상가에서 순대국 냄새에 절어 살던 저에게 창밖으로 북한산 자락이 보이는 20평 남짓한 공간은 대궐보다 더 넓어 보였습니다. 아내 미자의 휠체어를 밀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지더군요. 기덕 씨, 우리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야? 우리 쫓겨나는 거 아니지?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 안은 온통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로 가득했습니다. 문턱이 하나도 없어서 아내가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나 편해졌고 벽마다 설치된 안전 손잡이가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었죠. 가장 좋았던 건 더 이상 꼬릿한 고기 삶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은은한 새집 냄새와 창을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71살 인생에 처음으로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식처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집이 해결되니 비로소 현실적인 숫자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 부부의 한 달 가계부를 말씀드려 볼까요? 매달 25일이면 통장에 기초연금 부부 합산액 약 53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여기에 제가 단지 내 실버 급식소에서 배식 도우미로 일하며 받는 활동비가 29만 원 정도 되고요. 둘이 합쳐 약 80만 원 남짓한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갑니다. 에이,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에겐 충분합니다. 이 집의 월 임대료가 고작 12만 원이거든요. 예전에 식당 할 때 내던 월세 180만 원에 비하면 이건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관리비와 식비를 아껴 쓰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돈 없어서 노후가 막막하다는 분 계신가요? 큰 돈 벌 생각보다 이렇게 작지만 확실하게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게 진짜 복지입니다. 저는 매달 통장을 정리할 때마다 나라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경제적인 건 해결됐지만 마음의 짐이 남았죠. 아들 민수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채무관계는 법적으로 정리되는 중이지만 제 가슴 속에 난 아들이라는 이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가끔 명절이나 제사 때면 아들 녀석의 빈자리가 느껴져 멍하니 창밖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보다 단호했습니다. 기덕 씨, 우리 이제 자식 쳐다보지 마요. 우리는 나라가 키워준다고 생각하고 삽시다. 알고 보니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아내와 우리 둘만의 시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면 단지 내 경로당에 가서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커피 한 잔 나누고, 저녁이면 호수공원 대신 단지 앞 산책로를 아내와 함께 천천히 걷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일 아침 육수솥 걱정 안 해도 되는 이 평온함. 이게 바로 제가 30년 국밥집 하며 그토록 원했던 진짜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건강 문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내 미자는 복지주택 내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님의 관리 덕분에 정기적으로 보건소 검진을 받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들어줬던 이름뿐인 보험 대신 이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지원금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죠. 아내의 안색이 나날이 좋아지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의 짐도 한결 덜어집니다. 기덕 씨, 나 요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훈장보다 값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세요. 제가 만약 마지막 보증금 2천만 원마저 아들에게 순순히 내줬다면 저는 지금 이 깨끗한 아파트가 아니라 어느 차가운 고시원 지하방에 있었을 겁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건 자식의 효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최소한의 권리와 국가가 마련해둔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저는 이른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실버 급식소에서 일하며 만난 홀몸 어르신들에게 제가 평생 해왔던 순댓국을 한 그릇씩 대접하는 봉사를 시작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 끓이던 국밥이 아니라 이웃의 마음을 데우기 위해 끓이는 국밥. 그 한 그릇을 맛있게 드시는 분들을 보며 저는 제 삶의 이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김씨, 국물 맛이 진짜 끝내주네. 그 칭찬 한마디에 제 굽은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는 기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괜찮은 날들입니다. 물론 아들과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 가끔 빚쟁이들의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겁나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집이 있고 나를 응원해주는 이웃이 있으며 무엇보다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는 아내 미자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제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집도 없고 연금도 없던 71세 노부부가 어떻게 다시 살아남았는지 지켜보셨죠? 마지막으로 제가 겪으며 깨달은 뼈아픈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조언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 훨씬 따뜻할 겁니다. 과연 자영업자 김기덕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제 기나긴 사연도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71살 인생의 황혼턱에서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시간들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준비되지 않은 우리 세대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 비참한 구덩이에서 기어나오며 뼈저리게 느낀 것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식을 연금이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내 자식 잘 되는 게 내 복이지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 학원비 대고 밉든 곱든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줘야 부모 도리다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자식을 망치고 내 노후를 불태우는 길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올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자식의 처분에 맡겨지는 볼모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식이 들어준다는 보험이나 선물에 너무 감동하지 마세요. 부모 이름으로 가입하고 수익자는 자식으로 된 보험, 그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정말 부모를 생각한다면 부모님 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주고 부모님 명의의 통장에 꼬박꼬박 돈이 쌓이게 해줘야 합니다. 저처럼 아들의 입 발린 소리에 속아 도장 찍어주는 순간 여러분의 평생 노고는 남의 빚잔치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애는 착해서 그럴 리 없어라고 믿고 계신 분 있으세요? 사람 마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자식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자식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자식 눈치 안 보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이치더라고요. 돈 없으면 부모도 짐짝 취급받는 게 요즘 현실이라는 거 아프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겠지만 공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남보다 먼저 공부하라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축동 복지주택, 그리고 매달 받는 기초연금, 이거 누가 집으로 찾아와서 떠먹여준 거 아닙니다. 제가 무릎에 물이 차도록 구청을 뛰어다니고 박 형님 같은 지인들에게 묻고 또 물어서 찾아낸 보물들입니다. 나는 늙어서 그런 거 몰라, 복잡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모르면 굶어 죽는 게 노후입니다. 주민센터 가서 상담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우리 세금이 내는 월급 받고 우리 도와주려 있는 분들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근처 센터에 가서 나 같은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어? 하고 당당히 물어보세요.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여러분의 집이 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진짜 내 편은 내 몸뚱이 하나뿐이더라고요. 세 번째로, 절대 남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지 마세요. 그게 비록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 능력 밖에 빚을 지는 순간 여러분의 품위 있는 노년은 끝이 납니다. 저는 아들놈 때문에 3천만 원이라는 빚더미에 앉아봤습니다. 그때 느낀 공포는 죽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자식이 사업한다, 집 산다며 도와달라고 하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너를 도와주는 거다라고요. 여러분, 노후는 버티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화려한 아파트는 아닐지라도 나라에서 빌려주는 10만 원대 임대주택이면 충분합니다. 기초연금 33만 원, 부부 합쳐 53만 원. 큰 돈 아니지만 꼬박꼬박 내 통장에 꽂히는 이 돈이 자식보다 훨씬 효자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그 평온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내 미자와 함께 소소하게 국밥 끓여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이 시간, 이게 바로 제가 찾은 마지막 기적입니다. 자, 오늘 71살 김기덕의 파란만장한 생존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집도 없고 연금도 없던 저희 부부가 어떻게 다시 작은 방 한 칸과 마음의 평화를 얻었는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미리 주지 마세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야 자식도 나를 사람 대접해 줍니다. 부모의 희생은 자식에게 당연한 권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둘째, 국가의 복지 혜택을 내 공부처럼 챙기세요. 고령자 복지주택, 기초연금, 긴급지원제도. 찾아보면 우리를 위한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들러보세요. 셋째, 내 건강과 내 평화가 최우선입니다. 자식 걱정하느라 내 몸 망가뜨리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자식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긴 시간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노후 걱정하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늙은이가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어제보다 오늘 더 따뜻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